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판으로 달려가면서 탄핵 찬반 집회의 세대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소환하며 막판의 속도가 붙은 특검 소식까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말도 어김없이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촛불 집회, 또 낮에는 탄핵 반대 집회까지 열렸는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가 좀 임박해 올수록 양측의 갈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좀 상황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어떤 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제 결정 내려지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제 주목되고 관심이 모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모든 일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해서 심판을 하지만은 또 헌법 자체가 일반 법과는 다른 약간 정치적인 법이고 헌법재판도 그런 측면에서 약간 정치 재판의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또 다르게 말하면 또 여론, 민심의 그 향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역을 무시하고서 하진 않고 어느 정도는 또 의식하고 또 참고도 하기 때문에 탄핵 결과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는 쪽에서는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론 형성밖에 없다. 네. 여론을 보여주는 거는 민심을 보여주는 거는 세력이다. 세력 그리고 그 열기 이런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재판관들이 다소 그걸 감안은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헌법과 법률의 법리에 따라서 탄핵의 법리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동안에 거의 이제 그 심판 기일이 다가오면서 심판 변론 진행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는 그 마음의 판단이 대략은 내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론 종결하고 나면은 이제 평의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 날이 남았는데 그 평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토론하다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심정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결과가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고 안정과 통합을 가져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는 거는 한편 또 걱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고 이후에 후유증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김 의원님은 지금 집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헌재가 나름대로 자기 이게 일정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권은 좀 한숨 돌린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촛불 집회에서도 여러 가지 집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격앙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장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박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좀 더 격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바로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곳을 정치인이 또 애둘러서 못 갈 그런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대에 올라서서 지나치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현혹시킨다든지 선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정치권이 조속하게 국민들을 좀 너무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지금부터 스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1일까지는 좀 장외 집회를 정치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더라도 3월 중순경 가서는 차분하게 좀 정치인들이 좀 국회 안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 의원님은 이 정치인들의 광장 집회 참여 어떻게 보십니까?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저는 그 이 사태 초기에 촛불 초기에 그 여러 차례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광장에 나올 수 있고 뭐 심지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헌법 재정 권력이라는 그런 이제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그 국민들로부터 주권자로부터 선출돼 가지고 위임받은 제도권의 국회의원들은 그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물론 민심과 호흡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 나와 가지고 하야를 외치고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자격이 없어졌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의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탄핵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탄핵 절차를 밟아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특히 야당이 탄핵을 주저하면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7, 8명이 되니까 그쪽에 보내본들 뒤집힌다 이런 생각 때문에 탄핵을 주저하면서 계속 광장에 나와가지고 하야하라 예. 이랬는데 옳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탄핵이 의결돼가지고 심판이 진행돼가지고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정말 예민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나오면은 찬성이든 반대든 다 승복하고 이제는 한번 나라는 그거는 모든 갈등과 혼란은 그걸로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민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결과에 승복해야 됩니다. 승복하려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모르겠지만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이 파면당해가지고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은 그 탄핵 기각을 요구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측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이 특히 힘 있는 야당이 곧 여론 지지 대선 앞두고 여론 지지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대세론을 타고 있다고 하는 후보나 그 당에서 촛불 들자 뭐 탄핵 헌법 그 헌재를 그렇게 압박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해서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됐다면은 그걸 명분이 되는 겁니다. 승복하기 어려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 그렇게 해서 그 탄핵 인용을 반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탄핵 바람 때문에 촛불 바람 때문에 대선까지 먹었다 하면은 대선도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불복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가면 되지 안 되고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뭐냐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굵직한 인물들이 소환이 된 만큼 특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예.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할까, 혐의를 좀 인정을 할 것이냐, 뭐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예.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은 일각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특검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추측도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보다는 특검과도 논리 대결을 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법정에서도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플리바기닝이라는 이런 게 적용이 돼가지고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를 인정했을 때 죄가 감해진다든지 또는 네네. 뭐 불기소가 된다든지 또는 불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좀 고민할 텐데 이거는 대통령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뇌물 공여자를 봐주게 되면 뇌물 받았다는 존재를 봐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플리바기닝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네. 그렇게 타협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삼성 입장에서 볼 때는 1차 영장은 기각됐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다투어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법정에 가서도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우전 수석도 오늘 오전에 특검에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수사 기간이 지금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또 우전 수석이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 방어 논리가 워낙 철저해서 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반응으로 봐서는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전과 다른 스탠스는 별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서는 기간이 짧지만 성과를 떠나가지고 우전 수석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이러한 그 우전 수석을 불러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특검 연장에 있어서도 네. 실제로 수사가 이걸 해야 되는데 미진하다. 또 대통령 대면 조사조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전 수석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나 하더라도 그것은 특검으로서는 그렇고 마이너스는 아니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 대면 조사 그리고 특검 연장 그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대면 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그러고 싶지가 않겠죠. 대면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자로서 검사 앞에 서서 추궁을 받는 모양 자체가 물론 그게 뭐 중계가 된다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예. 다 아는 거니까 그 자체가 대통령의 권위나 위상을 급격하게 손상시키고 그런 부담을 지고라도 대면 조사를 했을 때 나름의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특검의 혐의를 다 뒤집어 엎고 그걸 무력화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담을 지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검이 막강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보다도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훨씬 더 막강합니다. 그런데 결국 구속돼 버렸잖아요. 특검 예. 구속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고 만약에 특검이 송곳같이 찌르는 그런 논리나 증거를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그 연말 연시에 그때 그 기자간담회 때 일방적으로 그냥 다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매체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뭐 모른다든지 전면 부인만 하는 형태로 가면은 네. 결국은 그게 다 조세에 다 나오거든요. 검찰에서는 분명한 논리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쭉 제시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걸 뒤집지 못하고 그냥 모른다,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만 답했다 하면은 나중에 재판에 가면은 법관들은 그걸 그 증거나 논리를 제시한 검찰 특검 쪽에 더 심정을 두게 더 동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조를 변론 못하면은 변론한 것이 나중에 재판 받을 때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거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면서 법원이 어느 정도는 대통령의 혐의, 뇌물 혐의도 어느 정도 또 인정한 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고 국민들 보고 있는데 그걸 또 안 한다는 게 검찰 수사 한 번 안 받았지, 압수수색 거부했지, 대면조사까지 거부하면은 여론도 안 좋고 이제 최종 선고를 남은 이게 헌법재판의 재판관들의 심리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고민은 될 걸로 봅니다. 네. 네. 의원님 대면 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헌재의 태도가 대면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좀 영향이 미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점을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미 대면 조사를 받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론전이 급격하게 바꾸어서 헌재의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무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굳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대면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근데 그 전에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아직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누누이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사실은 면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예. 지금 현재 대면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혐의를 엄격하게 부인할 수 있는 이렇게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싶지만 지금 이게 써서 그것이 뭐 더 플러스 요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안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국민들이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예. 실질적으로 그냥 묵인하는 그냥 침묵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고 다만 무슨 근거로 무슨 핑계로 지난번에는 어떤 말하자면 특검이 네.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공개를 했다. 일정을 공개했다는 핑계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핑계 대기도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사기간 연장 문제도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황대행 네.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재미있게 생각한다면 한교안 총리가 대통령이 나오고 싶으면 아마 뒤집을 수도 있다고 연장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어쨌든 이거는 박근혜 정부 속에서의 자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스탠스로 본다라면 연장을 안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 합리적으로 지금 이재용 구속됐고 SK 수사, CJ 수사도 남아있고 우병우 수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연장을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볼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으로 또 좀 넘어가 보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2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예. 반면에 문재인 대수로는 공고하다. 뭐 정두원 전 의원은 옛 위인들까지 거론을 하면서 뭐 예. 못 뒤집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진 않을 것 네. 같아요. 첫째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세가 더 이어지느냐. 지금 20% 돌파했는데 뭐 23%까지 올라간 데도 있는데 25% 또는 30% 또는 문재인 후보가 그 자리에 있으면 33%,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간 데도 쫓아가가지고 뭐 그 비등하게 되든가 역전할 수 있는가, 그 동력이 있는가가 변수고 가령 막 예를 들어서 5대 5다. 뭐 문재인 후보가 지금 33%인데 안희정 후보 치고 올라가서 33%까지 갔다라고 가정하면은 본선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희정 후보가 이기기가 힘들죠. 예. 본선에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참여 선거인단에 참여할 민주당 지지자들은 6대 2로 문재인 쪽이거든요. 여론조사상에 예.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불리한 조건을 이기고서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꺾으려고 한다면은 여론조사상으로는 더 앞서야 되는 거죠. 더 앞서고
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일반 안희정 지지자들도 투표하러 다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추미애 대표가 말했던 그 역선택을 하러 예. 오는 네네. 안희정을 안 좋아하지만 문재인 제의는 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나와서 내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끼리 참여하면 네네.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금 흡수하고 있는 중도 보수층 그중에 내에서 이제 선거인단으로 많이 좀 참여가 되고 또 말씀하신 그 역선택도 좀 많이 돌아선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조심스럽지만 안희정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을 부분입니다. 이제 안희정 지사의 길은 오히려 이제 처음에 민주당 내에서 경선만 본다라면 조 의원님 말씀처럼 그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중도표를 지향하면서 반기문 이 그만둔 그 자리에 표를 가져오면서 밖에 지지도를 20% 이상 올림으로써 민주당 안에 정통적 그 당뇨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안희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신의 역선택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네. 전체를 가늠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동안에 그 전통적 지지층 속에서는 오히려 정당의 네. 생활을 안희정 지사가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녹록지 않은 부분,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예.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그 대표가 더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뒤집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판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한테도 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안희정 후보의 돌풍이 없었다면 벌써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제3지대로 네. 많이 갔을 겁니다.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의 생각, 궁금증이 안희정이 뒤집을 수 있을까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또 안 지사가 중도 표방이 아니다. 나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뭐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생활을 오면서 그동안의 그 김대중 노무현의 길이 굉장히 좌편향적이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매우 현실적인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배워온 결론이라고 보는 본인은 갖고 있고 그게 본인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돌변했다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은 경선에 굉장히 흥행불이 켜져 있는데 지금 당명까지 바꾸고 좀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그닥 이 경선 뭐 후보들이 뭐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서 지금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뭐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 경남지사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느냐 여부를 봐야 되겠죠. 상고를 하게 되면은 대법원 결정 내리 전까지는 뭐 아무리 그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분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예. 재판을 받는 분이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상고해도 별 그 대세에 영향이 없을 거다 하고 보는데 검찰에서는 2심의 결과를 절대 승복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유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상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제 봐야 되겠는데 예. 상고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 무죄가 확정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많죠. 본인이 나온다 안 한다 말은 안 하지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나오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뭐 홍 트럼프 이야기도 있었고 홍 두테르테도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속 시원한 발언을 가지고 또 좀 여론을 자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의외로 본인이 그제 인터뷰에서 대란 대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엄청 크게 어려울 때는 큰 정치를 해서 이걸 수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동안에 홍준표 지사가 보여줬던 행보라든지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건데 큰 정치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 대선 국면에서 큰 정치의 모습을 그동안에 홍준표 지사의 이미지를 벗어나가지고 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도 지금 뭐 지지율이 전혀 지금 반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김무성 전 대표 등판론도 나오고 있고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바른정당은 이중고를 겪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보수에서 새로운 개혁적 보수 노선이라는 게 과거에 소련 말기에 고르바초프가 갖고 있는 어려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혁 노선이라고 하는 건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야에서 보기에는 저건 분명히 야도 아닌데 개혁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로 보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대선 후보로서 강력한 10% 이상의 지지 후보가 있어야만 초기에 안정이 될 텐데, 아직 그렇게 유승민 후보나 이런 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지지율이 안 따르고 있다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뭐 사드 배치를 더 뭐 중부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냉철하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수도권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수도권에 그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닥 또 실제로 보면 염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 예민한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서 빨리 뭔가 하나의 새로운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이 전국을 흔들 만한 바른정당만의 어떤 정치, 정책, 혁신 이런 안을 가지고 승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손학규 의장의 입당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흥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3지대를 꾸리기 위한 인물들이 모두 좀 합류를 해야 예. 좀 경선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고민이 국민의당의 고민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10%대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손학규 또 전정배 또 정문찬 총리가 가시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미미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합쳐도 큰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없는, 그거하고 그 바른정당하고 합쳐도 몇 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변수는 앞으로 바른정당도 똑같지만은 바른정당 유승민이나 남경필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탄핵 이후에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거하고, 또 황교안 총리가 이쪽 저쪽 표를 또 뭉쳐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제 출마를 저는 탄핵이 기각되면은 그 대통령이 12월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되면은 12월 대선에 나올 수 있을 걸로 봐요. 근데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선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은 그 표가 어쨌든 이쪽에 네. 울타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다면은 모르겠죠. 이기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쪽 진영이 예. 많이 진다고 한다면 그 표도 또 성격상 국민의당 안철수 예. 또 유승민 바른정당 이쪽하고 또 유사한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때 안희정 지사가 물론 당연히 저는 승복할 걸로 보는데, 승복하면서 안희정 지사한테 미안합니다. 벌써 이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문재인 후보 됐다고 그랬을 때 문재인 후보 이렇게 경선 결과에 저는 승복합니다. 저를 지지하신 분들 다 문 후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이야기할 분인데 예. 그 표들이 다 그쪽으로 따라갈 것이냐, 그만한 충성도가 있느냐, 안희정을 좋아해서 그 따라간 거냐, 아니면 문재인이 싫어서 그 안희정한테 있었던 예. 변화가 그 이후의 국민에서 이제 나타날 텐데, 만약에 후자 같으면은 이쪽에 빅턴테가 쳐지고 그 표까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주요 이슈들 두 분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